어, 참 바른교회 제가 이 PTA나 PTC 많이 이제 운영을 해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날이 서 계세요. 그 날이 서 계시는 게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뭘 얻어갈 수 있냐 이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학교에서 많이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교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적용이 되면 그 세미나는 좋은 세미나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게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뭐 학교에서나 그다음에 교회 기관에서 이제 해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많은 통계를 또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식에 대한 어떠한 현장에서 이제 부모님들 아무래도 사립 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많이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현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근본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본질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오늘 1시간인데 원래 강연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번, 3번, 3회, 4회 걸쳐서 하긴 하는데 오늘 만약에 다 못하게 되면 또 다음 기회에 이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MZ 세대까지는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는 알파 세대를 모르시면 아직까지 잘 세대에 대한 구분을 잘 모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Z 세대 다음이 이제 알파 세대이고요. 이 텀은 한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 그래서 총 4가지의 그 목차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이란 그럼 무엇일까? 굉장히 캐터고리가 좀 넓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알파 세대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알파 세대의 삶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한국교회 학교의 위기, 그다음에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이제 기도 제목 이제 나누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자녀 교육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녀 교육은 정답이 없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뭔가를 많이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상황 가운데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 교육 그다음에 교사분들과 이렇게 함께 주일마다 섬길 때 보게 되면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교회 사역 오래 했지만 가장 빛을 못 발하는 분들 혹은 그 캐터고리가 교사분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릴수록 유아부, 유치부 같은 경우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서 킨더가든이나 그 엘레멘터리 같은 그 디팔먼의 교사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제일 월급이 작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등부의 교사들이 월급이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는 제일 많이 헌신을 하지만은 제일 많이 혜택을 못 받는 군이 이제 그런 게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셨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정말 창피함 없이 자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의 힘, 도고기도의 힘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슴없이 기도로 아이들을 좀 같이 빌드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육의 어원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글을 보게 되면 가르칠 교의 기를 육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회초리를 아이로 배우게 한다가 가르칠 교이고요. 그다음에 기를 육은 갓 태어난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문의 어원적인 뜻인 거예요. 영어에 이제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대부분 이제 라틴어에서 많이 이제 파생이 된 거니까
보게 되면 educare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인데요. 이자, 이가 원래는 out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리고 duce가 드로우가 이제 끌고 가다거든요. 끌고 가다. 그래서 밖으로 끌고 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인격체, 한 아이 혹은 한 청소년들에게 내부에서 무엇인가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육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사교육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오늘 우리 이제 연 아버님만 지금 중등부고 여러분 지금 사교육 몇 개 하시나요? 많이 하지 않으시고, 예. 학원 하나. 그럼 굉장히 지금 적게 지금 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이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공립학교와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중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는 뭐 유치원 기준으로부터 하게 되면 평균 3개에서 5개 정도 하게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뭐 초등부에 되면 거기 2~3개씩을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러니한 건 제가 교육학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의 참된 본질을 가르치고 훈련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가장 실현되지 못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교육을 솔직히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속된 말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룹이 학원을 5개, 6개를 다니는데 우리 애가 안 다닌다라고 하게 되는 그 도태되어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이상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돈을 진짜 많이 쓰세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아까 내부에서 외부를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사교육을 왜 물어봤냐면 사교육이 뭐죠? 사교육이 그냥 프라이빗 레슨이잖아요. 사교육은 대부분이 주입식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저도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저는 한국에서 이제 정말 평범한 학생으로 자라다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서 쭉 미국 생활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정말 학원에서 그 패턴대로 루틴대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서부터 저는 학원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그냥 공교육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건데 제가 확연하게 두 나라의 교육을 경험해 보면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너는 공부를 왜 하니라는 질문 그 다음에 너는 이 과목 중에서 어떠한 과목이 좋니라고 하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1 때까지 고1 1학기 때까지 담임이든 뭐 교과목 선생님이든 누구든 너희들은 왜 공부를 하니? 너희들 좋아하는 과목 단지 그냥 종이 땅 치면 그냥 레슨이 나가고 시험 보고 성적 결과 평가하고 그런데 미국에서의 교육은 저는 미국 옹호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의 교육은 딱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게 전공이든 학교든 어떠한 분야를 찾아갈지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학교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보게 되면 거의 한 16, 17 과목 되죠.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80년대생도 있으실 거고 그죠? 80년대생도 있으실 거고 70년대 보게 되면 근데 미국은 딱 8과목밖에 없거든요. 8과목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아마 동아시아 지역이죠.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그런데 과목 수는 굉장히 많고 그 과목 수가 전부 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되게 많은 것이 이 아시아내 교육이고 그다음에 유럽과 이제 서구 문화의 교육 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적으로 내실 있게 심화 교육을 잘 하게 되면 그것이 너의 적성이 되고 기술이 되고 너의 평생의 직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부가 시스템을 바꾼다. 절대 바꿀 수가 없죠. 제가 지금 거의 뭐 20년, 20년 전에 다시 이제 한국에 오게 돼도 보게 되면은 정말 다름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사교육은 더 부흥의 시간을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연장선상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교회 내에서 교회 교육, 성경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투자 대용 얻어지는 것이 그 열매가 바로바로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기독교 교육의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은 그러면 아까 내부에서 외부로 끌어나가는 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기독교 교육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실존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게 뭐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훈련이나 양육이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나는 선생님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나쁜 말 안 했고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끌어냄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큰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이고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실례로 제가 저는 이제 뭐 목회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 때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암송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그거 외워야 뭐 밥 주고 사탕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돼서 기도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패턴이고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대예배였어요. 대예배였는데 오늘의 기도는 주일학교 2학년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2학년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길지가 않아요. 한 30초? 근데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울림이 되게 크게 왔었어요.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그런 어떠한 기도.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어떤 절차가 있죠.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차들.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해외, 뭐 유럽이나 서구 문화 같은 경우들은 이 어린 아이의 고백 혹은 대표성 있는 기도가 오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저는 그게 교육인 것 같아요. 이게 꼭 누가 자격이 돼야만 혹은 실력이 돼야만 학위가 있어야만 이러한 자리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정말 심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감동을 받고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곳곳에 그러한 것들을 적용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에서 많은 제재가 오죠. 예, 그게 뭐 하는 거냐, 뭐 장난하는 거냐 예배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봐도 다수가 하나님께서 다수를 사용하셔서 많은 운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혹은 소수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모였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 제목을 또 듣고 참 그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온 건 뭐냐면 다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이상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까 우리 강영민 이사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오늘의 핵심이기도 해요. 근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녀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따로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교육하려고 하는,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걸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의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녀 교육의 세 가지 그 범주, 캐치고리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청교도의 문화이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이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제 미국에 주일학교가 거의 한 120년, 30년 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뭐 하버드, 예일, 뭐 스탠포드 대학 있잖아요. 그러한 대학들이 처음에는 주일학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주일학교부터 시작이 된 학교가
왜냐하면 그 청교도인들이 넘어가면서 미국에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설립을 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가고 난 뒤에 교회를 설립했고, 교회를 설립하고 난 뒤에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학교가 주일학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는 다시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이 막 붐을 일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홈스쿨링이 붐을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 옛날 150년 전에 그 학교들은 150년 120년 됐기 때문에 주일학교부터 시작이 됐다. 그게 뭐냐면 미국인들의 근본 사상은 뭐죠? 기독교 정신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기독교 정신은 뭐다? 자녀들의 내부에 내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은 뭐죠?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면 그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나의 삶이 인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범주를 이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항상 저 트라이앵글 우리가 포맷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각형의 그 포맷링을 얼마만큼 밸런스를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 가정, 학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 가정 교육,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커버를 못해요. 아마 제가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전달이 될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이거 맘은 아시죠? 타이거 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 10년 전 텀이에요. 10년 전. 그러면은 스칸디 맘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그죠? 타이거 맘은 뭐냐면은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자녀들을 호랑이가 돌진하듯이 강압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는 다 아마 이런 타이거 맘에 익숙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게 혼을 내든 뭐를 하든 강압적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과 위주로 강압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여기저기 학원이든 공부든 관심도가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푸시를 해가지고 이제 보통 아시안 엄마들이 타이거맘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칸디맘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북유럽 스칸디나 반도 있잖아요. 반도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예요. 그래서 그럼 유럽이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북유럽 가정에서 자녀들을 무작정 케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하도록 하며 부모와 자녀가 수평적인 평등 속에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학교에서 부모님 세미나 하게 되면은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수평적으로 하고 있어. 맞아. 내 얘기를 하네. 나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근데 보세요. 그 밑에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상호 협력 관계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포용성을 배우고 포용성을 사회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포용성이 있을까요?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포용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그나마 예전 뭐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이잖아요. 그다음에 사회도 보수적인 사회이고, 그다음에 저도 물론 계속해서 이제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해보게 되면 아까 제가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마다 매일매일 리더진들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폐쇄적인 그룹이 있을까? 이렇게 보수적인 그룹이 어떻게 교육이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할까? 게다가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 일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면 일수록 더 그래요. 더 폐쇄적이고 더 보수적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게 최고예요. 우리 학교께 최고,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이 최고, 우리 학교 선생이 최고.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해요. 반감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일반 회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일반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교회. 그 문화가 그 문화인데 똑같죠.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 우리 교회 교사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최고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이제 해보게 되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녀, 거지, 병자들을
만나시면서 다가가시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정말 기득권인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았던 자세를 그 커뮤니티에 가서 정말 소외된 커뮤니티에 가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교육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단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내 것, 내 자녀, 내 뭐 가족 이런 어떤 그 테두리의 어떤 그 프레임을 좀 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스칸디나비아 반도 부모들이 뭐 하냐면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뭐 다큐 같은 거 보게 되면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 학교들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레코멘 하는 거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EBS 많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EBS 보게 되면 좋은 다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텀 들어보셨어요? 거꾸로 교실? 그것도 모르시나요? 네. 거꾸로 교실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꾸로 교실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이제 한국의 교육은 탑다운 형식의 교육이죠. 선생님이 무조건 칠판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식 전달이고 거꾸로는 그게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대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우리 친구들 청강 같은 거 많이 해서 가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 대학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건 거의 한 15년 전부터 패턴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건너가는 것이 보통 이제 북미권 이 거의 교육의 어떤 트렌드가 같이 가게 돼요. 우리나라는 10년 후에 그걸 받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년.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에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트렌드가 지금. 그러면은 밖에서 기르기 위한 노력이 뭐다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들은 거의 다 국제학교이거든요. 국제학교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프로텍티브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포용성이 절대 없어요. 우리 애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애는 세상 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모든 걸 잘하고 우리 애는 절대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한 부모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상류 계층, 소위 말하는 뭐 검사, 판사, 의사, 그다음에 정재계 그러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밖으로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그냥 바깥에서 그냥 뭐 잠도 재우고요. 뭐 별의별 거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어저께 필드트립을 갔거든요. 필드트립을 갔는데 체험학습을 갔는데 절차가 세상 절차가 엄청나요. 뭐 보험은 들었냐, 뭐 어느 보험을 들었냐, 뭐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냐, 그럼 얼마까지 되는 거냐, 뭐 사망보험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런 거를 제가 결제를 할 때 보게 되면 이게 뭐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은 맞죠. 근데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저희 이제 기도 모임 할 때 하게 되면 어머님이 우셨잖아요. 그죠? 자녀만 생각하면 울거든요. 저는 매일 하루에 평균 상담 한 3-4건 하거든요. 저는 매일 우는 여자를 만나요. 맨날 울어요. 맨날. 네. 근데 이게 우는 여자랑 같이 있잖아요. 감정여들이 되거든요. 되게 우울해요 맨날. 네, 그래서 맨날 저녁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본인들이 알아요. 어머님들이 왜 울지?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애가 막 이래요 문제가 되고 이래요 막 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막 이러면 자기 자책을 하세요. 그래서 울고 나셨잖아요.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럼 다시 리프레시를 하셔가지고 힘을 얻어서 더 푸시를 해요. 더 나가요. 더. 근데 그게 정말 쳇바퀴처럼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러면 저는 부모님들은 그냥 떠나잖아요. 저는 애들을 매일 보잖아요. 학생들을. 그게 오롯이 애들한테 가요. 그 감정 전달이. 제가 선생님들에게 항상 그 매일 아침에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선생님들의 감정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게끔 정말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등교할 때 보게 되면 저희가 항상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몇백 명의 아이들이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아이들의 이 눈짓을 보면서 아, 얘가 감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우울한 건 아이들이 밝은 표정이 거의 없어요. 정말 밝은 표정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정말 찌들어서 억지로 오는 애들의 표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결국에는 가장 문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스칸디나 타이거만과 스타임 그다음 보게 되면 유치원 다닐 때는 문자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제가 추후에 이제 통계자를 볼 텐데 지금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학교 성적 평가를 보게 되면 1위거든요. 1위. 그런데 그 북유럽은 유치원에는 전혀 문자 교육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몬테소리 들어보시잖아요. 몬테소리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보게 되면 놀이 교육이에요. 놀이 교육. 그래서 그런 유치원 보게 되면 테이블에 앉아서 문자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놀이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영유 뭐 보게 되면 난리죠. 뭐죠? 영어는 당연히 배우고 그다음에 국어 배우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한자 중국어를 배워요. 중국어 수업도 가고 있고 아이러니한 건 제가 그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커리를 또 짜야 되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사교육을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들이 성장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장기가 5살, 6살, 12살, 13살 그러면 지식의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학에 보게 되면 그 지식의 총량 법칙은 뭐냐면 그 나이대에 맞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두뇌의 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유,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면 보통 5세에서 이제 한 7세 사이게 되거든요. 5세에서 7세 사이가 됐는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그다음에 뭐 국어, 그다음에 중국어까지. 그다음에 보통 과학 같은 거는 이제 스템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템 교육. 스템 교육은 아시죠? 스템 교육.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엔지니어링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또 과학으로 또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제가 봐도 아이들이 되게 똑똑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어떻게 이렇게 뭐 진짜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개를 뭐 알고도 뭐 5살, 6살 애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 나이대에 만약에 그러한 총량을 받게 되면은요. 그 아이들이 8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2살 되게 되면 그 이상의 지식의 총량이 나한테 안 들어오게 되면 뭘 느끼냐면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만큼의 그런 아이들이 12살 중3, 고1, 고2가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총량의 법칙이 더 늘어나겠죠. 나는 더 공부해야 돼. 아니야, 나는 이거 갖고 안 돼. 난 국어를 맡을 수 있으면 수학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치동의 불야성이냐면 그런 아이들만 모여놓은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북유럽이나 혹은 이 서구 문화에서는 그 아이들이 맞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이.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놀게 하고 놀이터에서 나가 놀게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이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 같은 날, 일요일 같은 날 보게 되면 토요일 같은 놀이도요. 스케줄 따라 놀으세요. 스케줄 따라. 뭐 9시부터 12시까지는 키즈 카페 가야 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어디 뭐 아이스하키 가고 뭘 하고 뭐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굉장히 안 좋냐면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들에게 절대 스케줄대로 아이들을 끌고 다니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은 요때 어디 가고 요때 어디 가고 요때 어디 가고 했던 그 패턴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외국에 놀이터를 가보게 되면은요. 엄마 아빠는 그냥 아까 우리 여기 두 분 말씀하시는 냅둬요. 지들이 놀든 말든. 그게 1시간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기네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수다 떨고 노세요. 이게. 근데 키즈카페 우리나라 가보세요. 어떠신가요? 요즘은 그래도 많은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데 얘기하면서도 눈은 어디가 있죠? 애들한테 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들은 놀이터에서 애들이 장난치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시안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달려가죠. 근데 외국 엄마들은 말로 지시를 해요. 일어나라. 할 수 있어. 일어나.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면 영유아 기간, 그다음에 주일학교 기간, 청소년 기간에 맞는
지식의 습득의 총량 법칙을 넘어서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건 뭐냐면 국제학교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를 잘 해야 되는 강박감을 가지고 상담을 오세요. 그러면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영어를 계속 했어요라고 하는 부류와 저는 영어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영어 한 번도 안 했는데 미국은 6학년부터가 중학교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6학년이 그렇고, 그럼 이제 5학년 때 이제 해외로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님 상담을 올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공부했던 패턴의 A 학생과 4, 5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학원도 안 보내고, 근데 얘를 그냥 자유롭게 키웠어요. 자유롭게 키우고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나 학원을 보내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부모님들이 먼저 학원을 보내지 않는 케이스였던 거죠.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면 그 학생들이 같은 레이스 선상에서 출발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2년, 3년 정도 되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A타입은 정말 사교육에 체계화된 학생으로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요, 대학도 좋은 대학 가요. 소위 말하는 해외에 인류대학을 가요. 그런데 B타입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을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뭐가 강점이 되냐면 자기주도. 자기주도 강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2년, 3년의 출발 레이스는 늦게 가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이거든요. 그러면 2, 3년에 따라잡아요. 그게 왜 따라잡냐면 A라는 학생은 부모님들의 컨트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자기 주도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스피드를 내야 될 시간에 스피드를 낼 줄 아는 계획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을 가게 되면 해외에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게 돼서 취업을 하는 속도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여기 한국에 지금 10년 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대학 가 졸업해서 지금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명확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교육은 무조건 통계거든요. 통계는 뭐냐면 A타입은 늘 승승장구하지만 결국에는 취업 때 문제가 생겨요. 취업. 근데 B타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학은 조금 뭐 2류급 대학을 간다든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무조건 취업을 성공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녀 교육에 목숨 걸지 않고 내 성장을 위한 삶을 지향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해외 부모님들과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나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 그래서 학위를 다시 따시는 부모님들 계시고, 기술을 배우기도 하시고, 재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그 부모님들 이제 많이 만나면서 고3 부모님들은 달라요. 고3 부모님들을 상담을 하고 나면 그 부모님들의 똑같아요. 우리나라 수능 보면서 그냥 대학 보내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을 만들어서 대치동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좋은 대학을 보내요. 보내고 난 뒤에 어머님들이 이제 나는 이제 자유부인이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여행도 다닐 거고요. 뭐 친구들을 만날 거 모두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6학년, 6년, 초등학교 6년, 3년 최적화되신 거예요, 어머님들이. 최적화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주체가 아이에게 가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강명희 사님 자식이 크면 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다 쓸데없고 제짝 찾아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여러분 대학교를 가고 난 뒤에 아이들이 취업을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희생을 한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애가 잘 성장해서 커리어우먼이 됐어요. 커리어우먼이 되고 소위 말하는 좋은 기업에 가서 그래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엄마를 보니까 되게 엄마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런 위치에 가 있는데 우리 엄마 뭐야? 맨날 뭐 부엌에서 밥만 하고 앉아 있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보잘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 와서 제가 엄마한테 배울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많고요. 근데 저는 그 엄마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교육이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너무 목숨 걸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부여해 주신 삶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자녀 딱 낳았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고 올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과 열심을 내셔야지, 그것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참 이게 영향력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 우리 드라마 보면 뭐예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부둥켜 안고 울고 엄마 잘못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자, 그다음 이제 한국 자녀 교육 방식하고요, 유대인 자녀 교육 방식. 이게 원래는 좀 이렇게 좀 저희가 다양한 어떤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죠? 유대인들은 머리가 똑똑해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유대인 교육법 해가지고 한때 막 트렌드를 막 뭐 강연하고 그런 적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막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좋은 게 많아요. 유대인 교육은 당연히 많고. 근데 제가 아마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한국 부모가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해요. 너 법관대, 너 의사대. 너 요즘에 네가 대학교 가서 취업을 할 때 요즘에 이제 코딩이잖아요. 코딩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래 코딩해.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면은 이제 잡을 좀 잡을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 제가 거의 보게 되면 80~90%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진로 선택, 꿈, 전공, 목표 설정 다 하세요. 이게 대부분 보게 되면. 자, 유대인 자녀의 적성이 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국제학교 보게 되면 의사 집안은 다 의사 집안인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당연히 그걸 가는 거예요. 법 쪽에. 뭐 경영,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크게 부동산을 한다. 다 그쪽인 거예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 집안에 목사 나오잖아요. 선교사 나오고. 그게 무섭거든요. 그 가정의 문화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게 미국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목사 집안인데 생뚱맞게 막 연예인이 나오고, 의사 집안인데 생뚱맞게 뭐 카센터에서 일하는 애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인격에 대한 적성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건 네 인생, 이건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지만 네 인생은 하나님이 너한테 선물을 준 거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주도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인 교회 교육,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안 되실 거야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뷔페 식당 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뷔페 식당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얘가 먹기 싫어. 한국 부모님 어떻게 하죠? 접시 막 3~4개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2시간 기다렸다가도 먹이잖아요. 이게.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마카로니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치즈에 그냥 마카로니 붓는 거. 비싼 무슨 뷔페 식당 가도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먹이고. 그럼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죠? 야, 이거 얼마짜리인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것만 먹고 앉아 있냐고, 지금 고기 막 갖다 주고 막 회 갖다 주고 막 난리시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주체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하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 부모가 저도 외국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도 제가 뭐 매년 미국 가가지고 뭐 식당 같은 데 그런 부분 되게 많거든요. 그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봐요. 야, 쟤는 진짜 희한하다. 이게. 근데 그것만 배불리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5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한번 글림스하게 빨리빨리 한번 보세요. 1번, 내 자녀가 몇 학년 몇 반인지 안다. 아직은 뭐 유아는 어쩔 수 없고. 2번째, 자녀의 학교 든 교회든 담임 선생님 이름을 안다. 자녀의 친한 친구 이름을 2명 이상 안다. 자녀의 중간고사 청기점수를 안다. 자녀가 시험 보는 과목이 무엇이지 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3개 이상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내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3개 미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제가 부모님들에게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 어떨 것 같아요? 다 알아. 속속들이 알아.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교육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한데. 자, 그럼 아까 계속 유대인을 말씀드릴게요. 자, 유대인은 정말 우수한 돈을 가진 민족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알다시피 평균적으로 1970년대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310명이거든요. 그중 15%가 43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하버드, 예일대, 뭐 컬럼비아, 프린스턴 대학 교수들이 30%가 유대인이고요. 자, 희한한 게 뭐냐? 유대인은 나라도 없잖아요. 땅도 없어요. 그렇죠? 200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한 법칙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루스 실러라고 하는 그 유태인 학자예요. 유대인의 천재교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유대인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를 반박했던 책인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훌륭하게 성장한 것은 두뇌 힘이 아니라 뭐다? 가정교육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유대인 부모들은 획일적인 우수성보다는 독특한 개성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학교라고 하는 그 콩나무 시루 같은 것을 딱 들어놓은 다음에 똑같은 학생들을 붕어빵처럼 찍고 만들어요. 이게 획일성. 거기서 그러면 우수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이 나오게 돼서 어디 가죠?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스카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보통 한 해 50만에서 60만 명이 수능을 보거든요. 그 수능은 재수생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55만 명에서 60만 명이 수능을 보는데 스카이에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 그럼 스카이를 가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어머님? 아, 제가 항상 어머니가 익숙해서 죄송해요, 아버님.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밖에 안 돼요. 그럼 97%는 소위 말 그래서 저희 교육계에서 뭐냐면 주류 3%를 위한 변방의 97%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의 정원을 뚫기 위해서 60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매해 공부를 해서 스카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7%의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인서울 그다음에 지방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카이가 3%였잖아요. 스카이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의 학생들은 지금 아마 그게 한 2년 전 기록이거든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2010년 이상에 태어난 세대들을 이제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유대인 부모들은 고기를 먹는 법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그러니까 탈무드가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유대인 부모들은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알찬 실속을 가르친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을 탐방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을 좀 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해외에서 좋은 대학들을 탐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는 그 도시를 관광을 해요. 그래서 뉴욕을 한번 갔는데요. 뉴욕 가게 되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길거리에. 패션의 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패션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뉴욕의 문화는 이 사람이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개성 존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정말 부유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는 뭐 시계 혹은 백팩, 요즘 뭐 중고등부 애들 보게 되면은 명품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근데 오히려 검소하게 이 거치대를 하고 다니는 걸 굉장히 보게 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도 PT를 하거든요. PT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 학교 학생이 보통 한 450명인데 무슨 그 홀을 빌려서 해요. 그러면 제가 세상 처음 본 차들도 엄청 많고요. 저기 야 이런 차가 있어? 그리고 뭐 명품은 당연한 거고요. 향수가 그냥 아주 그냥 코에 찌들 정도로 그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그게 어떤 경연장 같아요. 나 이 정도 해. 나 이런 백, 나 이런 주얼리 하고 다녀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그게 우리나라의 주류 사회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에까지 문화가 전달되고요. 마지막, 유대인 부모들은 뛰어난 싱글보다 공존하는 더블의 아름다움을 가르친다. 남을 세워주면 결국엔 네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공동체의 어떤 포용성, 지금도 똑같죠. 공존하는 더블, 같이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근데 요즘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이요, 이제 뭐 해외에서 경험도 있는 분들도 있고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나라도 부모님들의 생각들이. 그런데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네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네가 잘 되는 차라리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네 학기를 막는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의 세미나를 듣고 몇 번의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기준 통계예요. 초중고 사교육비 이제 통계청,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23조가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비라고 얘기를 해요. 초중고 사교육비 23조. 초등학교가 한 10조, 중학교가 6조, 고등학교가 6조 정도. 조를 안만 잡아서 감이 안 오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 다음에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육비가요. 전체 학생이 이제 36만 7천 원. 그 다음에 여기 이 통계에 참여했던 이 참여 학생은 48만 5천 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 참여율을 보게 되면은요, 초등학생이 제일 많아요. 의외로 82%가 사교육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중학교가 73, 고등학교가 64.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니까 초등학교는 사교육이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음미체, 뭐 그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 보게 되면 초등학교가 한 6.8시간, 중학교 7시간, 고등학교 6.3시간. 예, 이제 요거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월 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는 5학년이 제일 많아요. 초등학교는 5학년이 제일 통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 3학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교육 비중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 컨텍스트가 이게 어려워지는 때가 이렇게 한번 탁탁 와요. 보통 3학년 때 한번 오고 5학년 때 오고 중3 그 다음에 고1. 왜냐하면 중3 고1은 수행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가 수행평가, 고1 때 하는 수행평가이고, 그 다음에 중3은 고1의 내용을 미리 수행을 평가하는 시험들이 중3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3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그 시스템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시스템이 있죠? 자율학기제. 예, 자율학기제. 지금 이제 어리시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자율학기제는 뭐죠? 아버님 아시죠? 예. 시험 안 보고 숙제 없고. 예. 1년 동안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부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1이라고 하는 이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나 북미권이나 유럽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정말 6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요. 정말 5학년 때까지는 정말 놀이켰다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책임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을 드린 지식 총량이 이때서부터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아카데믹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키는 게 6학년 때, 중1 때부터인데 우리나라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열심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되면은 시험 평가도 없고 숙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수업 좀 일찍 끝나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선생님들의 수업의 역량이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숙제하고 시험은 뭐죠? 결과 평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공부를 한국에서 했을 때 보게 되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싫지만 결국에는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1년, 1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이제 아마 중학교 1학년 자율학기제가 시작된다 해가지고 이거 뭔가 봤더니 그래서 애들이 그 중간고사 때는 뭐 하냐면은요
취업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뭐 미용사 어디 센터에 가서 미용 공부한다든지 패션 뭐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전공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선택권을 중학교 1학년 때 준다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는 뭐 저기 엔지니어 디파트먼트에 가서 애들이 그 중간고사 기간에 가가지고 체험학습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안 돼요. 체험학습 하나요? 그 기간에 애들 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벌써 그게 10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교육을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중2 때부터 중2 1학기 때 바로 수행평가 보거든요. 그 수행평가가 중학교의 거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행평가를 바로 중2 때 하는데 그러면 중1 때 매번 놀잖아요. 그럼 중2 때 수행평가하게 되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수능의 세대에 접해야 된다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1에 자율학기제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아이들의 인생의 로드맵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거기서 걱정이 돼서 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너 1년 후가 되면 수행평가인데 애들은 뒤처지면 안 돼. 저기 옆에 홍길동 걔는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교육 시장이 결국에는 절대 망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알파 세대가 뭐냐? 전사님 시간이 되면 그냥 손 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끝낼게요. 자, 세대별 연도를 보게 되면 X세대는 1960년대부터 79년대를 X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밀레니엄 세대, M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1980년대, 1990년생.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M세대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Z세대, 1997년, 2012년. 그래서 보통 MZ세대를 보통 밀레니엄 세대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나이가 1980년생부터 1996년 세대, 그 다음에 Z세대인 1997년생부터 2012년생. 그래서 이렇게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세대는 뭐다라고 하냐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이고요. 대부분이 MZ 세대 부모님들인 거예요. 네, 밀레니엄 세대 부모님들의 자녀를 보통 알파 세대다 얘기를 해요. 알파 세대의 그 아이들의 학생 그 나이대가 전 세계적으로 매주 280만 명 태어나고요. 이제 2025년이 되면 약 22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79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그래 22억 명이면은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알파 세대가 그 22억 명이 절반이 아시아예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가 제일 큰 포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 세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집단이 이제 2022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그럼 알파 세대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2010년생 이후에요.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SNS 환경을 다 만들어놔요. 자기가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대중문화 인플루언서이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소비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영향력, 구매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지금 이 알파 세대를 잡기 위해서 상품 제조 되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가상 시설망이라고 해가지고 VPN이 뭐냐면 virtual, 그러니까 시각적인 프라이빗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내 영상을 전 세계에 아무한테나 보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무슨 뭐 좋은 강의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세미나를 또 듣기도 하고요. 그거 하나가 뭐 테드죠, 테드도 있고. 그래서 이 즐겨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이 알파 시대를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소비자를 만드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같은 경우는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가야 되고 시장을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알파 세대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가 구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한 세대가 알파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라고 하면은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친화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테크놀로지라든지 미디어를 부모님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좀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줌 많이 했잖아요. 줌.
학교에 줌 많이 했거든요. 어머님 처음에 줄 잘 모르잖아요. 줌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근데 애들이 엄청 빨라요. 얘들은 그냥 몇 번 해보게 되면은 유치부 애들 같은 경우도 금방 알아요. 뭐 어떻게, 그리고 사진도 송송해야 되고 배경화면도 어떻게 바꾸는 것도 벌써 다 알게 되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례로 어떠냐면 줌 처음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줌이 이제 보게 되면 15명 이렇게 되게 되면 배경화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배경화면을 바꾸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여러 명이 배경화면을 막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니까는 막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제재를 하긴 했는데 얘네들은 벌써 그 VPN, Private Personal Network를 통해서 다 그걸 어떻게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애들 제 배경이 죄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 친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맥클린들 리서치라고 호주의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이해하고 사로잡는 데 실패한 조직은 결국 경쟁력을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 교회에도 저희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체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결국엔 교회를 다 떠나게 돼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하고 저희가 오늘 강연을 좀 마칠게요. 자, 2010년을 알파 세대로 이제 명하는 이유는 2010년에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2010년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 세대를 유리 세대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스크린에 익숙한 세대. 이게 아이폰, 아이패드, 뭐 PC 모니터. 그래서 스크린에 익숙한 아이들의 키워드가 다중 모드예요. 다중 모드. 그 다중 모드는 뭐냐면 매우 다양한 모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소비해가며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모드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교육 분야예요. 이 교육 분야. 왜냐하면 시각적인 교육 외에도 요즘에는 TV도 스마트 TV라고 해서 터치하는 그런 어떠한 그 스마트 TV가 곳곳 교실에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멀티 다중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세대가 이제 2010년 이후 알파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 5분 남았다. 4분 남았다고? 4시까지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영유아 미디어 이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부모님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핸드폰도 사용해야 되고 막 기기 보게 되면 가정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현황이 스마트폰이 99.6%, 그다음에 TV는 94.3%, 그다음에 PC가 이제 90.7%.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이 테크놀로지나 소셜 미디어가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 사용하느냐 보게 되면 식사 중에 미디어 기관을 사용한다. 종종 한다가 33.7%. 왜? 그래야 조용히 잘 먹으니까.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미디어 사용하는 거 38.7, 34.9%. 그다음에 누워서 미디어 기기 사용하는 거. 이거 부모님들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48.5, 26.9. 그다음에 한 번에 여러 미디어 동시에 우리가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면 영유 하루 평균 TV, 스마트폰 시간. TV는 보통 주중은 78시간, 분, 1시간 18분. 그다음에 주말에는 2시간 11분. 그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55분 주중. 그다음에 주말은 97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나이대를 보게 되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이 한 TV는 한 28%,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12%. 그다음에 12개월에서 18개월에는 29.4%, 20.5%.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지금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 왜 그거 보여주게 되는지 이제 2번 항목 보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등원 준비를 빨리 하려고 텔레비 틀어놓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옷 입히고 뭐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식당, 카페, 병원, 관공서, 스마트폰, 테이블릿 74%. 그다음에 보호자의 일을 5번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서 거의 80%. 그다음에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해주는 거. 이거 잘했어.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이거 30분 봐, 1시간 봐, 57.8%, 56.2%. 그다음에 9번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48%, 49%, 42%. 이거 왜 그러냐면 그래야 편하거든요, 부모님이. 조용히 하니까. 이게
자,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다 보호자가 없이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보호자의 허락하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영유아 미디어 과의전 의심 행동 형상, 너무 미디어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아이들이 거친 행동 23.6%, 그 다음에 산만함 45.5%. 요즘에 거의 한 작년 3년 기준으로 ADHD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틱장애 있죠. 틱장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게 30%. 그 다음에 식사 안 먹는 거. 미디어 안 보여주면 땡깡 부리고 식사 안 먹는 22.4%. 자,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책을 읽을 때 이제 빨간색이든 뭐 노란색이 막 있죠. 이게 뭐냐면 활발하게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그런데 게임을 할 때 보세요. 거의 움직임이 없죠. 이게.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뇌는 독서할 때 활발히 움직이지만 게임을 할 때는 아예 안 움직여요. 근데 보통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는 보통 어느 정도 몇 분 주죠? 정말 많이 주면 30분 정도 줘요. 30분 주고, 근데 그게 청소년 되게 되면은 거의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 게임도 하게 되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보상으로 되게 많이 게임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되게 되면은 이제 통제가 안 되죠, 부모님들이. 얘네들은 부모님들이 모르게끔 해도 어떤 게임은 할 수 있는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하게 되죠. 더불어 나는 좋은 아빠야라고 하면서 게임을 같이 하시는 아빠도 있어요. 같이 막 게임하고 막 게임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뭐든지 한 번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 뭐가 같이 하기 습관이 되게 되면 저 뇌 형상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자녀들에게 핸드폰 안 주거든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티브 잡스는 중학교 때까지 안 줬고요. 빌 게이츠도 중학교 때까지 안 줬어요. 이걸 만든 사람인데. 이유가 뭐냐면 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뇌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축두엽이 있거든요. 근데 전두엽은 보시게 되면 감정, 운동, 그 다음에 지식 기능인 거예요. 기억 기능, 지식 기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엽은 뭐냐면 저희들 시각 기능이 발달하는 거고요. 측두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언어 기술이에요. 언어 기술.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자. 이쪽 편에 있는 게 자 그림이 좀 다르긴 하죠. 이쪽 편에 있는 게 좀 이렇게 색깔도 많고 조금 색깔이 고르지 못해요. 이게 정상 뇌포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파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초록색 정상 뇌파는 뇌가 활성하게 움직이는 걸 뚜렷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노출된 것은 전두엽 부분이 있죠. 아까 전두엽 부분이 뭐냐면 감정, 운동, 지식 기능 그런 것이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저 뇌파 검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유아기 때 스마트 기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정서 통제 능력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용을 안 한 그룹은 한 32% 자기의 감정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용을 자주 했던 퍼센테이지는 한 30%밖에 안 돼요. 부정적인 정서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은 사용을 안 한 아이들은 부정적인 정서도 낮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사용을 많이 한 학생들은 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왜 스티브 잡스니 빌 게이츠니 억만장자들이 왜 안 가르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독서 있잖아요. 독서가 결국에는 이제 읽기인데 우리나라 학생들 저 어머님들 아버님 물어볼게요. 독서 많이 하세요? 독서. 일주일에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카운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독서 안 하는데 성경 읽으라고 읽겠냐고 안 읽죠.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집은 막 텔레비에서 막 다큐 본 다음에 그래 우리도 텔레비를 없애자 거실에. 텔레비 없애고 막 식탁 딱 중앙에 세워놓고 같이 뭐 신문 보고 책 읽고 그러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저희도요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텔레비를 틀어놓게 되면 그냥 괜히 마음이 편하고 내가 좀 더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뇌파 검사 보셨잖아요. 미디어에 노출하게 되면 우리 뇌가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수준 평가예요. 이게 보게 되면 이거는 PISI라고요.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의 읽기 평가 수준을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09년부터 이제 평균 쭉쭉 나와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만 15세 이상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게 되면 평균 점수가 514점인 거. 2009년도에 보니까 539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 3년마다 한 번씩 실험을 하는데 현저하게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OECD 국가가 37개국이거든요. 최하위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교육은 전 세계 1위거든요. 거의 중국과 일본과 거의 전 세계 1위인데 읽기 순위 최하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OECD 국가 경쟁력 순위 우리나라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코시스에서 2022년도에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OECD면 선진국이잖아요. 27위예요. 일본보다 앞서요. 이게. 근데 덴마크는 이제 1위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칸디아 반도 1위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27이면 전 세계에서 27이면 꽤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순위 이 정도라고 하는 게 2021년, 22년 평가예요. 그러면 앞으로 알파 세대 2010년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나 미디어는 더 발전하겠죠. 그 다음에 접속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뇌파의 활동력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게 왜 그러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2022년도 수능 기출 문제예요. 국어예요, 국어.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보통 18번에서부터 23번, 18, 19, 20, 21, 22, 24 6문제를 푸는데 하나, 둘, 세 개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도의 집중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국어는요, 국어 영역은 총 몇 문제냐면 45문제거든요. 시험 시간이 80분인데요. 그러면 한 문제당 1.78분에 풀어야 돼요. 1.78분.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읽기 능력이 거의 속독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게다가 여러분 80분 중에 여러분 OMR 카드 아시죠? OMR 카드 작성하고 마크하는 시간 빼야 돼요. 그래서 고3 때 되면은요, 고3이 아니죠. 거의 고1 때부터 OMR 카드 작성하는 거 연습 굉장히 하거든요. 그럼 80분 중에 보통 5분에서 10분은 OMR, 왜냐하면 시험지에다 마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지에다 마크한 다음에 OMR 카드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되게 막 긴장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밀려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1.78분의 수능 국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생각하고 싶다 않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어 매년 제가 영어 시험을 한번 보거든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영문학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한 대여섯 개 틀려요. 항상.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영어 영역은 45문제고요. 시험 시간은 70분이에요. 한 문제당 1.56분.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문 한 사설 읽고 이해하고 지문 5개에서 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럼 수학 볼게요, 여러분. 수학은 30문제거든요. 총 100분이에요. 한 문제당 3.3분. 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OMR 카드 작성하는 거 뺀 거예요. 뺀 거.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이 수능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하죠. 이게. 그런데 저 문항을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읽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읽기가 뭐죠? 문장을 읽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읽기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 읽으실 때 쭉 읽다가 한 장을 읽었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 다시 가요. 그럼 쭉 읽고 나는 눈으로 읽고 있는데 내 생각은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되게 많죠. 그게 뇌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뇌 활동이 그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 결단하고 있잖아요. 아, 오늘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책 펼쳐서 읽고 하는데 한 10분, 20분 읽으면 이게 장수는 넘어가는데 눈을 읽는데 내가 이해 습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은요. 그랬다간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내 눈은 읽는데 뭐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읽고 다시 문제를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시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집중력이 굉장히 고도한 텐션으로 올라가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걔네들은 그러면 평생의 삶이 텐션이에요. 저희 학교에도요. 유수학교 졸업하신 분들 많거든요. 정말 뭐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 공부도 잘하고요. 뭐 다 잘하세요. 근데 이렇게 대화 나눠보게 되면은요. 제가 되게 불쌍하게 느껴져요. 항상 텐션이 있어요. 말투, 표정 전부 다 텐션.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단점이 뭐냐면 포용력이 없어요. 자기가 무조건 1이에요. 자기가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학생들의 문행력이 떨어지는 이유. 자 보시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뇌 활동이 적죠. 그러면 문해력을 키우는 골든 타임에서 다 뒤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해력을 키우는 골든 타이밍의 성장 시기인데 그게 뭐다? 0세에서 10세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왜 부모님들 워킹맘들 하게 있을 때 보게 되면 자녀들과 최대 언제까지는 꼭 있어주세요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24개월에서 36개월, 2살, 3살까지는 꼭 어머님이 있어주세요. 같이 있고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의 모든 뇌 활동력이라든지 성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언어적인 측량이 그런 것들 다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뇌 신경망 생성 시기가 보게 그게 뭐냐면 자 쓰지 않는 부분을 가지쳐서 버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게.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뇌 부분은 필요 없다고 인식해서 버리는 거. 그거를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시냅틱 프루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요. 우리가 해야지라고 안 해도 이 스냅스 가지치기의 과정을 항상 겪어요. 그게 뭐냐면 뇌 발달 과정의 하나로 발생 초기에 지나치게 만들어진 시냅스가 신경 활동에 의해서 장 사용되지 않는 기능을 끊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다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어야 아이들이 책을 계속해서 읽으면은 다양성의 책들을 읽게 되잖아요. 뭐 시도 읽고 문학, 비문학 다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뇌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책을 부모가 책 2시간 읽었으니까는 게임 1시간 해라고 하는 보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2시간 했던 게 다 도루묵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스냅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뇌 발달 기능에 그게 저절로 가지쳐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뇌 백질 사진 그 다음 사진이거든요. 뇌 백질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회백질이 있고 이제 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 백질은 뭐냐면 이 중앙신경계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가 되게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 사건이 딱 발생하게 되면 문제 처리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다 해주거든요. 문제 처리를. 그런데 보게 되면 이 뇌 백질이 뭐랑 상관이 있냐면 언어 발달이랑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언어 발달. 그래서 뇌 백질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신호가 계속 뇌에 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자기가 스피드아웃 하는 것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노출인 거예요. 미디어 노출할 때 아이들이 게임할 때는 요즘에 막 이거 펴가지고 막 말도 하긴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TV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할 땐 대화의 능력이 없죠. 그러면 그게 뇌 백질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소하게 되면 저 빨간색으로 제가 하단 부분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지 기능에 영향이 되고요. 의사소통에도 결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소통이 결여가 되는 아이들은 뭐냐면 성적 영향이 있고요. 사회에 나가게 되면 토의 토론을 못해요. 이게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저하가 되면 생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두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는 그 다음 저기만 한번 보여주면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는 계속 제가 정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알파 세대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커버할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대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 그게 주일학교, 청소년, 대학 청년, 교회 교육의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이것들을 예상 안 했을까요? 테크놀로지라고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다음 세션에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